예전에 제가 방송에서 했어요. 작년에. 작년에 방송에서 한번 했는데 그때는 이제 우리 뭐 시청자 분들도 많지가 않았고 한 3, 4천 분 정도 이렇게 이제 방송을 봤는데 지금은 뭐 그 최근에 뭐 좀 줄긴 했지만은 동접이 1만 명 가까이 이제 보는 채널로 제가 이제 급성장을 하고 또 이제 당대표 선거 때 얘네들이 이거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할 게 뭐 너무나 뻔히 보이는 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묵혀두고 있다가 이제 당대표 선거를 시작하면은 다시 한번 이제 언급을 해서 이 문제를 좀 우리 당원 여러분들께 좀 널리 알려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어쨌건 2002년 대선 때 김민석 의원이 비난을 받고 있는 정몽준 캠프에 이제 합류했던 사건이죠. 그에 대한 좀 진실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만삼님, 신께서는 이재명 귀인과 집청래 악인을 동시에 내놓아 모든 악을 싹 데리고 가라고 계획한 것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대한민국의 황금기를 열기 위해서는 일단은 민주당 내부부터 청소를 해야 되는데 정청래라는 이제 이런 빌런이 없으면 청소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깔끔하게 청소를 하기 위해서 정청래를 보내준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자, 그 본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얘기도 최민희가 일단 먼저 꺼낸 얘기예요, 이게. 어제 이제 최민희가 자, 잠깐 치졸합니다. 이게 24년이 지난 일이고 여기 보면 이제 최민희가 어제 이제 글을 올렸어요. 퍼블릭 마인드에 기초한 대표 경선이 되길 바랍니다. 뭘 영어를 뭐 퍼블릭 마인드 씨. 야, 이거 뭐 영어 안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분도 참 어떤 그 학력이 의심스러운 이런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퍼블릭 마인드는 뭐 이렇게 쓰면 뭐 멋있습니까? 대한민국 정치인이 이거 뭐 영어를 꼭 굳이 쓰지 않으면은 뭐 안 되는 그런 단어는 모르겠는데 이게 뭐 퍼블릭 마인드 씨발 퍼블릭 마인드가 이거 콩글리시 아니에요? 영어 잘하시는 분들 이런 단어가 있습니까? 저는 못 본 것 같은데 퍼블릭 마인드라는 단어가 있나? 그런 게 있나요? 뭐 저도 영어를 잘 하지는 못하니까 뭐 그런 단어가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이거 제 느낌에 콩글리시 같은데 콩글리시 같아. 이거 퍼블릭 마인드라는 이런 단어는 미국에서는 저는 쓰지 않는 이게 제가 이제 가끔 가는 라스베가스에서는 이런 퍼블릭 이런 거 쓰지 않습니다. 제가 종종 가는 이거 땡기러 가는 라스베가스에서는 이런 뭐 퍼블릭 마인드 이거 이런 단어 안 써요. 자, 아무튼 그렇고 쭉 이제 김민석 의원을 저격하기 위해서 쭉 글을 쓰다가 요 대목부터예요. 다음으로 2002년 후단협 관련입니다. 이것도 허위 사실이죠. 최민희님 큰일 났어요. 한마디 한마디가 아니 이런 문제 제기하는 건 좋은데 정치인이라면은 책임질 수 있는 정확한 표현을 써야 되잖아. 근데 후단협 관련입니다. 이렇게 써가지고 김민석 의원은 이제 후단협으로 몰려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김민석 의원은 후단협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정몽준 캠프에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이거부터 이제 팩트가 틀린 거죠. 후단협 관련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부터 가짜뉴스로 일단 오프닝을 연 거예요. 가짜뉴스로 시작을 한 거지. 자, 후보님은 정권 재창출을 위해 노무현 정봉준 단일화에 몸을 던졌다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나 김민석 후보가 탈당한 2002년 10월 중순 노무현 후보의 지지율은 18%였고 정몽준 후보가 31%, 이회창 후보는 34%였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김 후보께서는 정몽준으로의 단일화를 위해 탈당한 거 아닙니까? 이후 극적으로 노무현 후보님이 단일화가 되고 정몽준의 단일화 파기로 더 극적으로 노무현 대통령님이 당선되신 것은 김민석 후보가 탈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노무현 후보님의 진정성과 결단, 이해찬 대표님의 지혜와 결기, 그리고 국민개혁정당과 노사모 회원 등의 시민들의 헌신 때문이었다. 뭐 이러면서 뭐 길게 썼어요. 근데 일단은 최민희는 저 문제에 대해서 그 이빨을 깔 만한 그런 위치에 있지가 않아요. 저때 이제 민주당 당원이 아니었고 언론운동 시민연합에 간사를 하고 있었어요. 이건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해요.
최민희는 언론운동을 하고 있었어. 그래서 민주당 내부 상황을 알만한 위치에 있지가 않았어요. 언론운동 시민연합 간사였습니다. 제가 이걸 왜 정확히 기억을 하냐면은 2004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되셨을 때요. 탄핵무효 범국민행동이라는 단체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시민단체, 뭐 진보단체 등등이 모여가지고 노무현 탄핵 무효를 요구하는 촛불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 탄핵무효 범국민행동 정책실에 제가 파견이 돼 있었어요. 거기서 일을 했습니다. 한 달 동안 파견이 돼가지고 정책실에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그때 최민희가 거기 같이 있었어요. 그 탄핵무효 범국민 행동에. 그래서 시민단체 소속이었어요. 2004년도까지. 그래서 2002년도에 벌어진 일을 최민희가 특히 민주당 내막을 내부 상황을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왜 잘 알지도 못하는 일을 그 제대로 확인도 안 해보고 마구 이빨을 털었다가 저거 나중에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그러지? 아니 언론운동을 했다라는 사람이 이 말 한마디의 힘, 말 한마디의 무게에 대해서 이렇게 몰라요? 언론운동을 뭐 폼으로 한 거야? 자, 최민희는 김민석 의원이 당시에 자 지지율이 높았죠. 정몽준이. 그래서 정몽준 지지율이 높으니까 그쪽으로 간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전혀 다른 주장이 자 노무현 대통령의 증언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김민석 의원이 자주 인용하는 내용이에요. 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걸 좀 소개를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자서전 운명이다에 담긴 내용이에요. 이 책을 구술한 사람이 누굽니까? 작가가. 자서전이긴 하지만은 이 노무현 대통령의 운명이다는 유시민이 사실은 쓴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사실 자서전이라고 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 근데 어쨌건 노무현 대통령의 이제 증언, 녹취, 그 다음에 그 글, 이런 걸 다 수집을 해서 작업을 한 거니까 뭐 넓게 보면은 그 노무현 대통령의 자서전에 뭐 포함이 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자, 여기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노 전 대통령은 자서전에서 김민석 의원의 탈당을 무조건 비난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서술을 했다. 무조건 비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유시민이 이걸 집필을 했다라는 건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 의미로 이런 말씀을 하신 건지를 유시민은 잘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쵸? 이 자서전을 쓰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의도에 대해서 본인이 연구 학습을 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문장, 아주 짧은 문장이지만 이 문장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누구보다도 유시민은 잘 알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자, 노무현 대통령께서 증언하신 내용은 이겁니다. 후보 단일화를 해야만 이회창 후보를 이길 수 있다는 신념과 충정의 발로였을 것이다. 그죠? 충정, 신념과 충정의 발로라는 거야. 후보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은 국민의힘에게, 당신은 이제 새누리당이, 한나라당이죠. 보수 세력에게 정권을 뺏길 수 있기 때문에 후보 단일화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신념과 충정에서 정몽준 캠프에 합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건 정몽준에 대한 충정이 아니잖아. 예? 최민희 의원. 이게 정몽준에 대한 충정이에요? 노무현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충정이잖아. 그리고 합리적인 판단이었을 수 있다. 정치적으로 합리적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김민석 의원이.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되었다. 후보 단일화에 성공을 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단일 후보가 됐잖아. 물론 이제 후보 단일화가 깨지긴 했습니다. 하루 전날 깨졌죠. 그건 또 다른 문제고, 후보 단일화를 성사시키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게 김민석이라고 노무현 대통령이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에게는 정치적으로 좋은 결과를 안겨주지는 않았다. 자, 충정으로 합리적 판단을 해서, 그죠? 좋은 결과를 만들었는데, 김민석은 정치적 불이익을 당했다. 이런 뜻인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본인이 당한 정치적 불이익에 대해서 김민석 의원이 변명합니까? 지금까지도 안 하잖아요. 한마디도 안 하고 있잖아. 그리고 이제 놀랄만한 증언을 제가 이제 최근에 발견을 해가지고, 당시 이제 이 후보 단일화 과정에 합류를 했었던,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었던 송석찬 전 의원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이거 다 묻고 가기로 했는데, 이게 이제 당시에 이 작전, 후보 단일화 작전을 구상했던 이 동교동계 원로들이, 이게 이제 동교동계 원로들의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동교동계 원로들의 머리에서 나온 작전인데, 이건 이제 정치 공작으로 우리 국민들이 오해를 할 수 있으니 죽을 때까지 이거를 덮고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이걸 본인이 너무 억울한 거지. 끝까지 이제 입을 다물었어야 되는데, 이거를 참지 못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르는 당시의 비사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영상 뭐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처음 보신 분들은 새로운 역사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거예요. 짧은 영상인데 제가 둘로 나눠서 여러분들 졸지 않도록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협에 참여했던 건데 그 참여한 이유 뭐 그런 거 좀 듣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여론조사를 해보면요, 그 이해창 한나라당 후보라고 할까, 총재님이 한 43%, 45% 나오고,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새천년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19%, 20대도 못 미치고, 또 정몽준 후보가 한 29%, 30%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선거를 치러보면은 그냥 저기 정권은 있잖아요, 한나라당한테 넘어가는 게요. 그런데 넘어가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중요한 것은 정몽준이가 됐던 노무현이가 됐던 둘 중에 한 사람만 나오면은 그래도 국민들한테 심판을 받아볼 만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거고. 셋이서 안 나오고. 예, 셋이서 안 나오고 둘이 싸우면 1대1로 싸우면은 그래도 한번 해볼 만하다고 그렇게 생각한 거지. 그렇게 하고 또 지들 입장에서는 뭐냐면은 그 김대중 대통령님하고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님하고 서로 있잖아 싸운 거, 대통령 같이 출마한 게 그게 있잖아 한이 됐잖아요. 그래서 있잖아 국민들한테 실망을 줘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고, 그러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후단협을 하면서 제가 선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이제 역사적으로 지났고 모든 사람들 있잖아요. 저기 지금 안 계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하루는 정대철 대표께서 좀 식사를 같이 하자고 그래요. 코리나나 호텔에서. 그 거기를 가봤더니 저기 한감사원장, 김상현 의장, 장윤병 박사, 그리고 저 정대철, 이용, 저기 노무현 캠프에 조직위원장 했던 이용, 그렇게 계셔. 그래서 식사를 하시면서 정 대표께서 저 어려움을 얘기하시는 게야. 지금 정몽준하고 노무현 둘을 만났는데 노무현 후보는 단일화를 하려고 하는데 정몽준이 안 하려고 한다고 거야. 안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있잖아, 당내에서 노무현 후보를 상처를 안 내게 저격수를 누가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 그래서 뭐 거기서 누가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있잖아요, 저토록 하라는 줄 몰랐어. 그래서 이제 집에 가갖고서는 있잖아요, 그걸 생각을 해봤어. 왜 나를 있잖아요, 그 자리에다가 불러놓고서는 그렇게 나 저토록 저격수 좀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정 대표가. 그래서 이제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는 그 당시에 있잖아요, 이해창 저격수였단 말이야. 저는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죽는 건 마찬가지야. 저쪽 있잖아요, 정권 잡으면 저 있잖아요, 그냥 간다고 하는 것도 잘 알아. 한번 할 생각이 있었어. 그래서 이제 정 대표 만나고 김상현 의장 만나서 제가 저격수 하겠습니다. 그 대신 있잖아요,
이것은 언론적으로만 하지 실질적으로다가 행동은 아무도 안 합니다. 그래서 빈봉투 돌아다니면서 있잖아요. 탈당원서 받는다고 하는 의원들 있잖아요. 그냥 저기 한 경 계속 저 노무현 후보 사퇴하라고 저기 하고. 그래서 정몽준 그렇게 그 과정에서 김민석이라든가 신낙균이라든가 이분들 있잖아요. 적주까지 갔잖아. 예. 정몽준 캠프까지 갔잖아. 그건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노무현이가 약해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이쪽에서 작전으로 간 거지. 그래서 거기서 최고의 피해자가 김민석이지. 자, 일단 여기까지 보셨어요. 예, 이게 참 뭐 그 당시 상황을 좀 알고 있는 분들은 좀 이해하기가 그나마 좀 쉬울 텐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까 뭐 최민희 의원도 글에다 그렇게 썼는데, 자, 당시 이회창 대세론이었어요. 이회창이 이대로 가면 이제 대통령이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회창이 한 45%에서 50% 정도, 이 정도 지지율이 나왔고, 그 다음이 정몽준이 20에서 30,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10에서 20% 정도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이 3등이었어요, 3등. 그런데 이게 선거 결과가 너무 뻔하잖아요. 이렇게 세 명이 그대로 완주를 해버리면, 우리가 2022년 대선 때 경험을 했잖아요. 심상정이 3% 가지고 2점 뭐 몇 %였던 것 같은데 완주를 해가지고 우리가 0.76% 차이로 졌잖아. 근데 이건 그 정도가 아니고 정몽준이 오히려 2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민주당 후보가 3등이 돼 있는 상황이야. 그러다 보니까 자, 민주당 원로들이, 정대철 대표를 비롯해서 민주당 원로들이 이대로 가면은 무조건 대선에 진다. 그래서 어떻게건 후보 단일화를 이뤄야 된다. 라고 해서 저 송석찬 전 의원을 불렀다는 거예요. 불러서 어떤 지시를 했냐면은, 어떤 요청을 했냐면은, 노무현을 까라. 민주당 의원이었는데 노무현을 까라라는 거예요. 그 왜 까야 되냐면은 정몽준이 단일화를 하면 질 것 같은 거야, 지가. 실제로 지기도 했고, 후보 단일화를 하면 이제 여론조사를 통해서 경선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이제 조직이 있잖아. 그래서 노무현 후보가 3등을 하고 있더라도, 막상 후보 단일화를 하면은 민주당 조직력이 결집이 돼서, 노무현 후보가 단일화에서 승리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몽준은 후보 단일화를 안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몽준이 이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정몽준이 이길 수도 있겠다. 내가 후보 단일화를 하면은 이길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판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자, 공작을 한 거죠. 송석찬 의원뿐만 아니라 그 김민석 의원에게도 그 특수 임무를 준 거예요. 특수 임무를.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 노무현을 비난하고 압박하고 사퇴하라고 하는 이런 판을 짜야 된다. 그래서 노무현이 약해 보이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은 정몽준이 내가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후보 단일화에 나서지 않겠냐. 그리고 김민석 의원은 한 발 더 나가가지고 아예 정몽준 캠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당시 발언을 보면은 이걸 가지고 이제 아마 그 털레반 놈들이 네거티브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당연히 노무현 후보를 비난하는 발언이 있었겠지. 그죠? 김민석 의원이 공작을 위해서 인간 트로이 목마가 된 거예요. 인간 트로이 목마가 돼서 정몽준 캠프에 들어가가지고 작전을 하러 들어갔으니 정몽준의 신뢰를 얻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노무현 후보를 당시에 비난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응? 비난을 했을 거 아니야. 그럼 그런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보도도 있을 거고. 그걸 가지고 아마 털레반들이 김민석 의원을 공격을 할 겁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살신성인인 거죠. 이게 선당후사인 거예요. 선당후사가 아니라 선국후사예요. 선국후사. 조연아님 감사합니다. 이게 그 송석찬 전 의원의 증언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87년 6월 항쟁 이후에 87년 대선에서 우리 민주진보 진영이 패배한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당시에 우리 또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학생운동의 리더였잖아요. 87년에 학생운동의 리더였어. 대선에 패배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김영삼, 김대중, 김영삼의 후보 단일화가 실패를 하면서 당시에 노태우가 대통령이 됐던 노태우가 득표율이 얼마였냐면 36%예요. 36%로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까지 세 사람이 표를 나눠 가져버리니까 30%를 득표를 하고도 노태우가 어부지리로 대통령이 되면서 군사독재가 더 연장이 된 거야. 5년. 이 뼈아픈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사의 가장 뼈아픈 5점이,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 정치 인생의 가장 뼈아픈 5점이 87년 단일화 실패입니다. 이걸 직접 경험했던 김민석 의원은 또다시 단일화 실패로 정권을 내주는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결코 안 된다 라는 신념으로, 본인이 희생을 한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결과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으로 후보 단일화가 됐잖아. 아니, 이게 어떻게 욕먹을 일이냐고. 이게 철새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일로 노무현 정부에서 사실은 김민석 의원은 비중 있는 역할을 해야 될 인물이었어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좀 오해를 하신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오해를. 김민석의 이제 충정을 뒤늦게 알게 된 거죠, 뒤늦게. 김민석 정도의 실력 있는 정치인이면 노무현 정부에서도 저는 비중 있는 역할을 했어야 된다라고 봐요. 뭐 계파를 떠나서. 그런데 동교동계라는 이유로 지금 유시민이 뭐 재건축한다고 개거품을 물고 있는데, 당시 친노 친문들 동교동계에 어떻게 했습니까? 싹 밀어냈잖아. 다 쫓아냈잖아요, 동교동계. 그리고 자기들이 당을 다 장악했잖아. 자기들도 재건축, 재개발했던 경험이 있잖아. 그때 김민석도 자, 이런 누명을 뒤집어 쓰고 쫓겨난 겁니다. 그리고 18년이란 긴 세월 동안 칼을 갈면서 오늘을 기다렸던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영상의 외에는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당시 상황을 묘사한 영상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이것 때문에 비난을 받고 있는데 한마디도 안 하잖아. 당시에 어떤 비사가 있는지. 아니, 본인 저 같으면은요 당장 얘기해요. 세월도 많이 흘렀고 20년이란 세월이 흘렀잖아.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도 돌아가셨고, 당시 이제 어찌 보면은 작전을 지휘했던 동교동계 원로들도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많고, 지금은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본인의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는 거예요.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거야. 근데 지금까지도 얘기를 안 하잖아. 지금도 이렇게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얘기를 안 하잖아요. 이게 진짜 충신 아닙니까, 여러분? 정청래였어 봐요, 정청래. 저거 가지고 30년 동안 지금 울거먹었을 거야, 정청래는. 근데 김민석은 진짜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여러분, 저 김민석의 희생이 유일한 우리가 정권 재창출에 성공한 유일한 경우예요, 여러분. 민주정부가 정권 재창출에 승리한 유일한 경우야. 저는 정말 위대한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최근에 알게 된 거지만 위대한 업적인 거예요. 단 한 번도 정권 재창출에 성공할 수 없었고, 저 때도 실패하는 선거였어요. 김민석이 희생 안 했으면은, 후보 단일화가 안 됐으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었겠습니까? 이회창이 됐겠지? 그런데도 어찌 보면 자신의 정치 인생에 가장 큰 업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민석이 정치를 하면서 여러 가지 평가를 받고 있지만은, 제가 볼 땐 뭐 나중에 어떤 역할까지 하게 될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앞으로 어떤 업적을 쌓게 될런지는 제가 모르겠지만은, 김민석의 정치 인생에 가장 큰 업적이, 저는 2002년도에 자신을 내던져서 후보 단일화를 성공시킨 이 업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걸 아직도 가슴속에 묻어두고 있잖아. 이래서 저는 김민석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래서 김민석이 대단한 사람이다. 자, 그리고 송석찬 전 의원의 증언을 조금만 더 들어보죠. 그 비사가 참 흥미진진합니다. 이건 나중에 영화로 만들어야 돼요. 영화로. 충무로에서 뭐 하나 지금? 박찬욱 감독 뭐해 지금? 봉준호 감독. 제가 어마어마한 지금 아이템을 그냥 저작권 없이 지금 풀고 있잖아. 이거 뭐 영화 감독들 뭐 합니까? 이거 대박. 이거 천만. 제가 볼 때 천만 찍습니다. 왕과 사는 남자가 1600만 찍었잖아. 이거는 뭐와 사는 남자라고 해야 돼요? 이거 천만 찍어요. 천만. 자, 인터뷰 조금 더 보겠습니다. 예. 아니 근데 거기 갔을 때는 그래도 저기 정몽준 후보를 지지했던 거 아닌가요? 이쪽을 뭐냐면은 노무현 후보는 단일화를 하려고 하고 이쪽은 안 하니까 정몽준 그때는 그냥 아니지 힘을 실어줘야 정몽준이가 단일화에 임하게미 임하기 위해서 정몽준이를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정몽준 후보로 하여금 단일화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근데 그러다가 정몽준 후보가 되면 돼도 뭐 좋단 말이야. 돼도 좋고 저기 한나라당한테 가는 것보다는. 예. 큰 그림을 큰 그림을 저기 그릴 적에 김영배 저기 그전에 국회 부의장 하시던 분 정대철 그 김상현 그리고 이제 제가 거기에 저기 한 거 앞제비 노릇을 한 거지. 근데 이제 긴 정치 이렇게 역정을 돌아오다 보면 거기서 약간 패착이었을 수도 있어요. 왜? 제가 거기서 있잖아요. 놀란 게 이제 단일화가 됐으면은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저기 구청장을 해봤잖아. 대통령 선거 딱 저 투표날이 다가왔어. 투표율을 올려야 할 거 아니야. 올리려면은 우선 전 유권자들 있잖아요. 투표장을 보내야 할 거 아니야. 중앙당이 와갖고 저 이용 의원이 조직위원장이 있거든요. 이용 의원하고 계속 있잖아요. 저 호남 지방에 전화를 하는 게 단체장들한테 가두 방송해라. 투표에 참여하려고 가두 방송을 해라. 계속 돌아다니면서 투표에 참여해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선거법이 안 걸리니까 각 저기 시군한테 전화를 해갖고서는 저기 했어. 그래서 노무현 후보가 당선이 됐어. 근데 당선되면서 딱 있잖아요. 그때 제가 중앙당에 있었거든요. 그 TV를 같이 보고 있었어. 같이 보고 있는데 송석찬이가 노무현 사퇴하라고 하는 게 있잖아. 대문짝만 이렇게 나오는 게. 야, 세상에 여기 TV에서 그 심정이 어땠겠어? 그게 있잖아요. 그냥 그때만 해도 있잖아요. 혀가 잘 돌아갈 때거든. 그냥 거침없이 진짜 사퇴하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냥 저기 하는데 그게 당선에 되면서 있잖아요. 그게 나오는 게야.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본인의 정치 행보를 봤을 때는 이제 딱 거기서 그냥 거기서 저 완전 있잖아요. 무너지기 시작하는 무너지기 시작하지. 노사모 하던 분들이 봤을 때는 완전히 죽일 사람이지. 그냥 거기서부터 끝난 게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정치 인생이 이상하게 네. 우리가 이 큰 그림 그리는 건 모르지. 거기서는 저는 있잖아요. 그 후에 노무현 대통령이 저기 과학의 달 대동 연구단지를 오셔서 제가 연구단지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눈길을 안 줘. 옛날에는 가깝게 했던 분이. 근데 이용이라는 분이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줘야 하는 데 있잖아요. 그 이상하게 안 해주대. 그래서 연구단지를 오셨길래 눈길을 안 줘. 보기 싫어갖고. 그래서 제가 김상현 의장님을 찾아갔어요. 의장님, 어저께 있잖아. 노무현 대통령께서 오셨는데 눈길도 안 주더라고. 나 저 얘기하겠다고, 지난번에 있었던 거 얘기하겠다고 그랬더니 저 있잖아요. 손목을 탁 잡으면서 무덤까지 가세요. 국민들이 알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나? 무덤까지 가세요. 얘기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끼리 한 건데 정치하다 보면 있잖아.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는 거고 상의할 수 있는 거고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무슨 국민들한테 피해 준 거 없지 않느냐고. 그래서 저기 하더라고. 말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최고의 피해자가 김영배, 국회 부의장 하시던 김영배, 김민석이, 송석찬이, 이분들은 진짜 피해 많이 봤지. 단일화 과정에 있어서. 자, 여기까지 보셨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젊었을 때
2002년도에 이제 민주당의 분열 사태가 벌어졌을 때 저는 이제 동교동계 어르신들, 저도 이제 난닝구라고 참 비난 많이 했습니다. 이게 이제 노인네들이 이 노욕을 부린다. 노무현 시대가 왔으면은 그 어르신들이 노무현 정부, 노무현 대통령의 이제 성공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생각은 안 하고 또 노무현과 뜻을 같이 했던 젊은이들에게 양보할 생각은 안 하고 저렇게 당이 분열돼 가지고 난장판이 되고 열린우리당이 창당이 되고 민주진보 진영이 분열되는 이런데 어르신들이 앞장서나 참 한심하다.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몰랐다는 거예요, 당시에. 그 김상현 전 고문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 이게 무덤까지 가져가세. 대통령한테 뭐 송석찬 저분은 억울하니까 김민석 의원도 뭐 마찬가지 아닙니까? 억울하잖아. 본인들이 1등 공신인데 어찌 보면은 그 일종의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제가 007 오늘 그 김민석 썸네일에 김민석 의원이 이제 총을 들고 007로 제가 저기 묘사를 했잖아. 그러니까 스파인 거죠, 스파이. 특수 임무를 띠고 그 적진에 침투해가지고 작전을 성공시킨 이런 어찌 보면 이제 스파이 같은 거잖아요. 그 특수 임무를 가지고 적진에 들어가서 첩보 활동을 한 작전을 한 이런 이제 주인공들인데 뭐 제임스 본드지 007 제임스 본드 뭐 그런 거 비슷한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썸네일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러면은 이제 해방이 되면 그 독립운동할 때 그런 분들 많았어요. 독립운동할 때 그 일제 그 권력기관에 침투를 해가지고 그 비밀 공작을 했던 이런 독립운동가들이 많았어. 근데 갑자기 이제 해방이 되니까 이분들은 다 죽게 생긴 거잖아요. 해방이 되니까 이제 완전 일본 놈들 앞잡이가 돼가지고 뭐 맞아 죽게 된 상황이야. 근데 그 당시에 그렇게 비밀 공작을 했던 독립운동가들 중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정체를 공개를 안 한 분들도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죽은 분들도 많다고 그래요, 진짜로. 비밀 공작을 하다가 안타깝게 해방이 됐는데 밀정 뭐죠? 그 친일파로 몰려가지고 희생을 당했던 그런 독립운동가도 뭐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근데 김민석 의원도 마찬가지죠. 스스로 이제 그 스파이가 돼가지고 들어가서 후보 단일화라는 엄청난 이건 역사적인 작전 아닙니까? 후보 단일화 작전? 이거를 이제 성공을 시켰는데 그럼 당연히 노무현 정권이 출범을 하면은 높은 평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상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아예 그 동교동계 어르신들이 대통령에게 이게 누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걸 대통령이 알게 되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대통령의 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입을 다물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야. 동교동계 어르신들이. 이게 진짜 정치인들 아닙니까, 여러분? 아까 2022년 대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친문 진영들 당권 뺏길까봐 이재명 대통령 선거운동을 안 했어요. 저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을 했습니다. 근데 동교동계는 이제 친노 그룹으로 또 친노 386으로 당에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당권이 이동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앞장서 가지고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저런 희생을 한 거야. 이게 친문들하고 얼마나 지금 큰 차이가 납니까, 지금. 지금 대통령이 되셨는데도, 이재명 대통령이 되셨는데도 저렇게 발목을 잡고 친문들은 자기들이 권력을 유지하려고 뭐 증축만 해라 이따위 소리나 하고 있고 권력에 눈이 멀어가지고 아니 대통령이 바뀌었으면은 당의 주류도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당연한 거야. 자기들도 그걸 겪었잖아.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을 만드는 민주정부 탄생의 1등 공신이었던 동교동계를 자기들이 밀어내고 민주당의 주인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친문 그룹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나고 그리고 친명 그룹이
당을 새롭게 이끌어가고 또 새로운 노선, 이재명의 중도 실용 노선으로 민주당이 새로운 길을 찾아 나가는 게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뭐 기회주의니, 뭐 민주당의 어떤 뭐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이니 하면서 이게 대통령을 공격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당권을 계속 유지를 해서 민주당을 자신들의 사유물처럼 만들려고 하는 게 이게 동교동계와 친문그룹을 여러분 비교해서 보세요 지금. 물론 뭐 동교동계 어르신들도 뭐 다 잘했다라는 건 아니야, 그죠? 예, 그 권력 이동 과정에서 난닝구 있고 좀 무리수를 두신 건 분명히 있죠. 예? 이게 물을 흐르듯 자연스러운 주류 교체, 세대 교체의 과정은 아니었어요. 그때 좀 더 우아하고 멋있게 주류 교체, 세대 교체를 진행을 했으면 우리 동교동계 어르신들이 지금도 존경을 많이 받고 있겠죠. 근데 그때 이제 좀 욕심을 부려가지고 결국은 이제 국민의 심판을 받는 뭐 이런 상황까지 된 거는 뭐 동교동계 어르신들의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어쨌건 간에 이 정권 교체 과정에서 이런 큰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내세우지 않잖아요 지금. 어찌 보면 저거 가지고 뭐 노무현 대통령한테 청구서 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김민석 의원도 청구서 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런 공을 세웠는데 나도 뭐 좀 해달라 뭐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잖아. 공천 좀 해줘라 뭐 많잖아. 예? 자, 이게 여러분 그 후단협 사건의 전모예요. 김민석 의원은 아직도 입을 다물고 있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꼭 이런 구체적인 얘기 아니더라도 노무현 대통령께서 다 평가를 했잖아요. 회고록에서. 근데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는 사람이 왜 노무현 대통령의 말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들 입맛에 맞는 것만 노무현 정신이야 이것들은.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자기들이 노무현 대통령이 진짜 신적인 그런 존재라면 노무현 대통령의 모든 말을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저건 안 따라? 김민세가 아니라는데 왜 그 말은 안 듣냐고. 합리적인 판단이었고 충정이었다라고 노무현 대통령이 평가를 했는데, 그리고 저는 유시민 우리 맛조개 어르신은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본인이 자서전을 썼으니까 이때 일에 대해서 유시민은 알고 있을 거 아니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근데 왜 유시민은 입도 뻥끗 안 해? 그렇게 입이 가볍고 요실금처럼 그냥 질질 흘리는 사람이 왜 이런 미담에 대해서는 왜 입을 다물고 있습니까? 유시민 씨? 뻔히 알고 있으면서?